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의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예측 불가능해서 더 드라마틱했던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누군가는 파란만장한 삶이 소설보다 재미있다고 하는데요. 그 파란만장하고 굴곡진 삶을 살아본 당사자에게는 정말 힘들고 눈물 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차가운 단칸방에서 어린 딸과 서로의 온기에 의지에 잠들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돈 걱정 하나 없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여유 있는 매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저조차도 믿기지 않고 인생이라는 게 정말 계속 살아봐야 아는 거구나 싶기도 합니다. 저의 다사다난했던 인생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15살부터 20살까지의 5년의 시간을 몸져 누우신 양아버지의 병수발을 들며 지냈어요. 저희 양부모님은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를 거두어 주시고 곱게 키워주신 고마운 분들이었죠. 그때 당시 이미 50대셨던 두 분은 고된 식당일 속에서도 제 재롱에 웃음꽃을 피우셨고 저는 그 사랑 덕분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저는 무슨 영문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3, 4살 때쯤 친부모님을 잃어버렸던 것 같고 한 성당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지냈는데요. 그때 양부모님 중 어머니는 그 성당에 다니시면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입소한 저도 돌봐주셨는데 저는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계속 울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러고 있었대요. 어머니는 제가 유난히도 눈에 밟히고 안쓰러워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다른 분들보다 유독 어머니한테만 잘 붙어있고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했다더군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렸을 때 키우던 아들이 병으로 죽은 뒤로 따로 자식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저한테서 어떤 강렬한 모성애를 느꼈고 운명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저를 키우기로 했다더군요. 양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좋은 부모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피 섞인 친딸은 아니지만 양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줬던 그 따스했던 온기는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으니까요. 장사가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었고 주로 성당에 다니던 신도분들이 자주 오셨어요.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일 때쯤 아버지의 사촌이라는 분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 생겼어요. 저는 어렸을 때라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양아버지께서 보증을 섰거나 명의를 빌려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그 일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 집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그 일이 원인이 되었는지 술도 많이 드시고 힘들어 하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셨죠. 속상한 마음에 술을 잔뜩 드시고 늦은 밤 집으로 오시는 길에 바닥에 쓰러지신 것 같고 한참이나 지나서야 동네 사람이 발견하고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일로 아버지는 반신불수가 되셨고 자리를 보전하고 누우셨습니다. 예전에 총명함도 잃으셨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니와 제 삶도 완전히 달라졌죠. 사촌이 돈 문제로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가뜩이나 여유롭지 않았던 저희 집 형편은 더 안 좋아졌고 빚 문제로 가게도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맘때 저는 아버지를 챙겨야 했기에 학교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가게를 정리했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집안일과 아버지를 간호해야 했는데요. 아버지 식사 챙겨드리고 실수하시는 것도 제가 다 처리하고 내내 붙어서 간호를 해야 했죠. 친구들이 뛰노는 시간에 저는 아버지의 굳어진 팔다리를 주무르며 눈물 삼키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늦은 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피곤하고 파리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늘 미안하다고 하셨죠. 차라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다른 여유로운 집으로 입양을 갔더라면, 아니면 그냥 보육원에서 지내게 했더라면 제가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누가 뭐래도 제 부모님이고 가족인데 좋을 때는 가족이고 안 좋을 때는 가족이 아닌가요? 저는 엄마에게 그런 말씀 마시라고, 나 여태까지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늘 감사하고 자식인 내가 이런 일을 안 하면 누가 하느냐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너무 철이 빨리 들었다고 늘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비록 누워있지만 저희 집 형편이 몹시 안 좋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걷어주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주셨던 따뜻한 사랑과 마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대신해서 밤낮 없이 일하시던 어머니가 출근길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어머니는 그 사고로 열흘간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어머니는 힘겨운 목소리로 끝까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이야, 미안하다. 우리가 아니었더라면, 그냥 보육원에 있었더라면 어쩌면 네 친부모가 너를 찾으러 왔을 텐데 너를 데리고 온 건 내 욕심이었어. 저는 그 말에 눈물을 쏟으며 아니라고 했죠. 엄마, 그런 말 마세요. 엄마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요. 세상 누구보다 귀하게 키워주셨어요. 그런 생각 마시고 빨리 일어나세요. 오래오래 제 곁에만 계셔주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지만 않는다면 아파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건사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제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결국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9살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1년 뒤 아버지마저도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제가 간호를 해야 했어도 그래도 아버지가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더군요.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까지 그렇게 돌아가시니 내가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랜 아버지의 병간호로 너무 지쳐 있었는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느낌이 뭔지 알겠더군요. 더 이상 나에게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다라는 게, 가족 하나 없다는 게 그렇게 절망스럽고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막 성인이 되었고 너무 어렸으니까요. 저는 성당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되고 작은 시골집이었고 정리를 해도 얼마 남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먹고 살아야 했는데 거기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일자리도 별로 없으니 상경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을 정리한 돈을 꼭 쥐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방을 하나 구했어요. 서울 물가가 워낙 비싸서 방을 구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오랜 아버지의 병간호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만 간신히 했던 저는 회사 같은 곳에는 취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가 근처 24시간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기름때 낀 식당 바닥을 닦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취객들의 행패를 견뎌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매일 밤 작은 방에 고단한 몸을 누이면 서러움에 눈물이 났지만 살아야 한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서 독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녁에 일을 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취객 한 명이 시비를 걸고는 술 한 잔 따라보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사장님도 마침 자리를 비웠을 때라 저는 너무 곤란했는데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법대생이었던 민성철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가게의 단골 손님이라서 저도 얼굴을 알고 인사 정도 주고받던 사이였죠. 너무 곤란했는데 고맙게도 그 남자가 다가와서 그 취객을 저지해줬습니다. 그 취객이 그 남자에게 너는 뭐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아저씨, 그만 좀 하시죠. 신고할까요? 네가 뭔데? 나? 변호사다. 그 남자의 말에 그 취객은 그 남자의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더라고요. 뭐? 변호사? 꼴값 떨고 있네. 네가 무슨? 지금 이렇게 소란 피우는 행위는 음주 소란 및 불안감 조성,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한테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형법 324조 강요죄에도 성립될 수 있고요.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직원 손잡았죠? 폭행죄의 성희롱 강제추행까지. 어디 지금 신고할까요? 그 남자가 단호하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따지고 들자 그 취객은 그제야 당황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뭐 강요를 했느니 어쨌느니 궁시렁궁시렁 변명을 하더니만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겁니다. 너무 무섭고 놀랐는데 그 남자가 저를 도와준 거였습니다. 저는 고마우면서도 갑자기 긴장이 탁 풀리면서 눈물이 줄줄 흘렀죠. 제가 운이 그 남자도 몹시 당황해서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사장님도 안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 남자는 따뜻하게 저를 위로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저도 진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이 들어오셨고 좀 전에 상황을 알게 된 사장님은 너무 놀랐겠다며 일찍 퇴근을 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좀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밤이 늦었으니 동네 입구까지만 데려다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와 저는 대화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일하는 식당 앞 대학 법학과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식당에 종종 오는데 올 때마다 제가 참 열심히 일하는 게 보이더래요. 선하고 다정한 말투였고 어쩐지 그 말투를 듣고 있노라면 지친 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그 남자와 저는 좀 가까워졌고 밖에서 만나거나 산책을 하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제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우여곡절 많았던 제 인생사를 들은 그 남자는 저에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대단하면서도 안쓰럽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저는 그의 위로와 관심에 마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법학과에 다니면서 변호사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미래에 저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는 제게 대학 입시를 권했고 저도 하루하루 일하는 것 말고 어떤 꿈이 생겼습니다. 식당 일 틈틈이 공부를 했고 그 남자가 제게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선이 너는 참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이해력도 빠르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고마워요, 오빠. 오빠 덕분에 저도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내 꿈에는 네가 있고 네 꿈에는 내가 있는 거지.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같이 열심히 해서 둘 다 원하는 꿈도 이루고 성공하자. 그때 당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그 남자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저에게 보내준 천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남자 역시 자기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는 꼭 하루빨리 로스쿨도 들어가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늘 우리의 미래라는 말을 잘 썼고 그 남자 말 맞다나 서로의 미래에 서로가 함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나오고 있던 와중 저는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이었고 결혼도 전이었기에 겁이 났지만 그는 오히려 태연하더라고요. 결혼해야지.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우리 예쁜 아기 낳아서 잘 살아보자. 그 남자의 흔쾌한 반응에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저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특히 어머님은 저를 몹시 못마땅해 했죠. 고졸의 고아 출신인 제가 마음에 들림 안무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주제에 내 귀한 아들 앞길을 막아? 당장 그 애 지워! 내가 겨우 너 같은 애랑 우리 성철이 결혼시키려고 개고생해서 키운 줄 알아? 어머니, 저 오빠 너무 사랑하고 오빠도 저 많이 사랑해요. 서로 많이 의지하고 다독여가며 잘 살겠습니다. 누구 맘대로? 나는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 눈꼽만치도 없는데? 네 뱃속에 있는 건 우리 집안의 수치일 뿐이야.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깨끗이 사라져. 어머님은 저를 정말 함부로 대하셨고 거침없이 악담을 퍼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뱃속의 아기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의 소중한 가족이었고 둘도 없는 내 편이자 저의 일부였으니까요. 남편은 어머님을 설득했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저를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으니 부모 인연 끊고 알아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 채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만 했어요. 당장 돈이 없었고 그나마 도움을 줄 만한 부모님과도 연이 끊겼기 때문에 남편은 준비하던 로스쿨을 포기하고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저와 아이 때문에 남편은 꿈을 포기한 거였는데 그게 참 미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 모든 건 다 자신의 선택이라며 도리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작은 월세방에서 딸 세영이를 낳았습니다. 비록 시부모님의 허락도 인정도 받지 못했고 형편은 어려웠지만 작고 소중한 내 딸 세영이를 품에 안았을 때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하더군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를 꼭 지켜주겠다라고요. 그렇게 계속 행복했으면 좋았겠지만 가난과 찌든 삶 때문이었는지 남편과 저의 사이는 빠르게 삐그덕거렸습니다. 남편은 저 때문에 변호사가 되고 싶은 꿈을 포기했다며 점차 원망이 생겨났고 억지로 하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푸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면 죄인이라도 된 양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 때문이라는 원망이 갈수록 늘어갔고 나중에는 저에 이어 아이까지 미워진 건지 아이의 울음소리까지도 짜증스러워 하더라고요. 남편의 마음속에는 저와 세영이 때문에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부모님과도 등을 졌다는 원망이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세영이가 태어나고 1년쯤 지났을까요? 남편은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나 아무래도 회사 그만둬야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로스쿨 다시 갈 거야. 원래 내 꿈이었잖아. 변호사 돼서 큰돈 벌어야지. 당신도 변호사 사모님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오빠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 형편에 당장 벌어오는 돈이 없으면. 그래서 내가 1년 버텼잖아. 이제는 당신이 좀 해. 하지만 저희 세영이는 이제 겨우 돌이 지났는데 그 어린아이를 두고 제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나요? 하지만 남편은 도리어 저를 답답해했습니다. 아, 답답하네. 당신은 왜 그렇게 눈앞에 있는 것만 봐?
내가 변호사 되면 지금 버는 거랑 비교가 되겠어? 앞으로 몇 년만, 딱 몇 년만 고생하면 돼. 그럼 당신이랑 세영이 내가 남부럽지 않게 평생 호강시켜줄게. 나만 믿고 좀 도와줘. 저는 당장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남편의 꿈을 꺾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남편을 위해, 또 우리 가족을 위해, 세영이를 위해 내가 나서자, 내가 도와주자, 내가 어떻게든 해보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집의 모든 경제적 책임은 오롯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해야 했어요. 식당에 취업을 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7시에는 세영이를 데리고 와 아이를 돌봤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틈틈이 부업까지 해야 했죠. 고된 식당 일과 육아, 부업까지. 너무 힘들었고 제 몸은 늘 납덩이처럼 무겁고 잠을 많이 못 자니 정신은 몽롱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정신없이 바빠서 세영이와 눈 맞추고 웃어줄 시간조차 부족하다는 사실이 늘 미안했죠. 남편은 독서실과 학원을 오가며 공부에만 몰두했고 집안일이나 육아는 당연하다는 듯 제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오히려 제가 지친 기색을 보이거나 빠듯한 살림에 대해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불같이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생활비에 관한 얘기라도 꺼내면 나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 줄 몰라? 그런 사소한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해? 당신이 좀 알아서 해. 나중에 내가 변호사 되면 이자까지 쳐서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 제발 나 공부만 할 수 있게 좀 내버려둬. 처음에는 남편의 꿈을 응원했고 남편의 꿈이 곧 저와 세영이의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저를 동반자가 아닌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이자 희생양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맘때 결혼으로 인연을 끊다시피 했던 시어머니와 다시 연락을 했었는데 어머님은 그때까지도 계속 저를 원망하고 닥달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밤낮으로 공부한다고 쇠가 빠져라 저러고 있으면 네가 뒷바라지 해주고 다른 일에 신경 안 쓰게 해야 하는 거다. 우리 성철이가 평범한 집 여자랑 결혼만 했어도 저 고생은 안 하는 건데 아휴. 어머님은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고 저는 너무 힘들고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무렵 어린 세영이에게 심장병이 발견되었어요. 당장 수술이 필요했지만 수술비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더군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어머님께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역시나 얼음장처럼 차갑고 비수 같은 말이더군요. 아휴, 정말 가지가지하네. 나도 하필이면 저렇게 아픈 애를 낳아가지고 내 아들 앞길 막으려고 하네. 내가 진짜 미친다 정말. 나한테 손 벌릴 생각 마라. 나는 돈 없다. 네가 죽어라 우겨서 낳은 거니까 네 알아서 해라. 아무리 그래도 친손주인데 정말 너무하시더군요. 어머님은 끝까지 저도 저희 세영이도 인정을 안 하셨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는데 남편조차도 자기가 어떻게 하겠느냐며 저더러 알아서 주변에 돈을 좀 빌리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지 자식 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늘이 무너졌죠. 저는 눈물을 머금고 이곳저곳 돈을 빌리러 다녔는데 안 됐고 결국 이자가 몹시 비싼 사금융에 돈을 빌려 겨우 세영이의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 와중에도 병문안 한번 제대로 오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부부 사이긴 하지만 남보다 못한 차가운 사이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시부모님과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왕래하며 지냈는데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저랑 헤어지라고 종용을 하시는 듯 했어요. 곧 변호사 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데 저랑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할 거냐 이거였죠.
남편도 그때쯤에는 부모님 말을 거스르고 저랑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혼인관계는 유지했지만 자주 싸웠고 소원한 사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죽어라 일해서 남편의 뒷바라지는 계속했었죠. 그 힘겨운 시간들이 흘러갔고 남편은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하는 그의 목소리는 의기양양했지만 저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동안 쌓인 마음의 빚과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영이와 제가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맘때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영이의 심장병이 재발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딸의 아픈 소식을 듣고도 너무 냉정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또 아프다고? 미치겠네 진짜. 당신은 애를 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오빠, 세영이가 아픈 게 내 탓이 아니잖아. 그리고 세영이 수술해야 하니까 수술비 좀 마련해줘. 선이야, 나 전부터 생각한 건데 너랑 더는 못 살겠다. 솔직히 우리 정상적인 부부로 안 산 지도 꽤 됐잖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라고? 그만하자니. 나 너무 지쳐. 책임감 때문에 여기까지 어거지로 끌고 왔지만 우리 인연은 이미 예전에 끝났어. 애가 있는데, 자식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끝이 나? 아, 제발 세영이 빌미로 내 발목 좀 잡지 마. 나 진짜 너랑 세영이 생각하면 너무 지겹고 미치겠으니까. 남편은 생난리를 치며 집을 나갔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남편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로펌 대표의 딸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에게 저와 세영이는 이제 필요 없는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짐짝이자 걸림돌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저와 세영이를 인생에서 지우려 하는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연민도 없더군요. 지난 시간 동안의 제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은 그의 성공을 위한 발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헌신을 당연하게 이용했고 이제 쓸모가 없어지자 가차없이 버리려 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 변호사 되면 나랑 세영이 고생 안 시킬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제발 지긋지긋하게 좀 굴지 마라. 결국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내가 너한테 충고 하나 할게. 나한테 징징거리고 내 발목 잡아봤자야. 결국 다 네가 선택한 거잖아. 사람은 본인이 한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이러지 말자.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서로 응원해주자. 나 당신이랑 세영이 사이에서 너무 지쳤어. 도대체 뭐가 지쳤다는 거야? 나는 오빠한테 아무것도 해달라고 한 게 없는데? 오빠는 나를 위해서, 세영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것 봐. 너도 나 원망하잖아. 이런 상태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니? 아니, 나는 이혼 못 해줘. 절대 못 해줘. 저는 절대 이혼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영이의 상태가 안 좋아서 빨리 수술을 받아야 했고 저는 수술비가 없었거든요. 도움받을 곳도 없었고요. 처음 세영이가 수술을 했을 때 사금융에서 돈을 빌린 문제로 신용도에 문제가 생겨 일반 대출도 안 됐습니다. 그것도 다 못 갚기도 했고요. 게다가 주변에서 돈을 꾸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세영이의 병원비와 위자료, 남은 대출을 다 갚아주겠다며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세영이를 위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결국 남편이 원하던 대로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딸을 버려두고 본인만의 미래와 성공을 위해 홀가분하게 떠나더군요. 저랑 이혼하고 나서 로펌 대표의 딸이랑 잘 만나고 있고 곧 재혼도 한다는 얘기를 건너들었습니다. 사람한테 받은 배신으로 하루하루 절망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나마도 세영이의 수술이 잘 끝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세영이마저 없었더라면 저도 큰 상처와 슬픔으로 세상을 등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한테는 왜 이렇게 모질까 생각하면서요. 그런데요, 그런 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험난한 삶만 주던 인생이 선물을 줬다고나 할까요? 그 후 세영이가 회복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저는 생계를 위해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죠. 그런데 제 앞으로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차림의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들어올 때부터 줄곧 저를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지 싶으면서도 너무 강렬하게 저를 쳐다보다 보니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시선을 피했죠.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다가왔고 제 목 언저리를 빤히 보더라고요. 저는 목에 큰 반점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는 듯 했죠. 손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 손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가씨, 그 목에 있는 점 그거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요? 네? 아, 그렇죠. 뭐 문제라도 있나요? 아가씨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제 이름요? 제 이름은 왜 강선희인데요. 강선희라고요? 그 손님은 막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 실례되는 질문이 아니라면 정말 미안한데 부모님 계시나요? 네? 아, 다 돌아가셨는데. 친부모님이신가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황당한 기분으로 보고 있으니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미안해요.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조카가 있는데 이름이 미주였어요. 저희 오빠의 하나뿐인 딸이었죠. 그 아이 목에 아가씨랑 정말 똑같은 위치에 이런 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가씨 얼굴이 돌아가신 새언니랑 정말 비슷해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와 간절한 눈빛, 그리고 미주라는 이름과 목의 큰 점, 그 모든 것이 제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입양이 되었고 진짜 이름은 저희 양부모님도 모르시잖아요. 이분이 말하는 미주가 바로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분은 자신의 오빠가 3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고 자식을 잃어버린 새언니는 결국 마음의 병을 얻어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제 연락처를 드렸고 그분은 꼭 연락하겠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식당을 나섰죠. 며칠 후 그분이 다시 연락이 왔고 그분의 주선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를 뽑고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적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제가 바로 30년 전 실종된 최미주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날 저는 호텔 커피숍에서 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바이오 기업의 회장님이셨어요. 그 전에 고모로부터 사진을 보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 한눈에 그가 제 아버지임을 알 수 있겠더군요. 그분, 그러니까 저희 아빠도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셨어요. 제가 돌아가신 저희 엄마랑 너무 닮았다고 했습니다. 이목구비며 풍기는 이미지까지요. 엄마는 외가 식구들이랑 떠난 여행지에서 저를 잃어버렸고 저희 친엄마는 저를 잃어버린 죄책감과 고통으로 인해
몹시 힘들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내내 찾아 헤매다가 결국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30년 만에 찾은 저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오열하셨어요. 미주야, 내 딸 살아있었구나. 제 이름이 미주였군요. 그래, 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널 다시 만나는데 30년이 걸렸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 아비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저 역시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겪었던 서름과 고통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와 그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딸 세영이와 함께 아버지가 사시는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는 곳은 정말 크고 좋은 집이었고 저와 세영이는 얼떨떨 하더라고요. 아빠는 저와 세영이에게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제 이름 최미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돈이 없어서 밤낮 없이 일을 해야 했던, 아이와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던 저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차고 넘치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그만두고 아버지 집에서 지내며 세영이를 돌봤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이제라도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라고 했고 회사 일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저희 세영이가 과거에 잃어버린 저처럼 느껴지시는지 정말 예뻐하셨어요. 완전 손녀 바보셨죠. 그리고 이따금씩 저와 세영이를 못 보고 죽은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그러셨고요. 저도 뒤늦게 찾은 친아빠의 그늘 밑에서 처음으로 불안함 없이 걱정 없이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저는 딸아이의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은 저희 아빠가 정기 후원을 하고 있는 병원이기도 했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믿을 수 없는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기사님이 내려준 차에서 내려 병원을 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제 팔을 확 잡아 당기더라고요. 놀라서 보니 바로 전 시모였습니다. 제가 고아이고 별 볼 일 없다고 저를 끝까지 반대했던 바로 그 전 시모요. 전 시모는 몹시 초췌한 몰골로 저의 팔을 잡고 있더라고요. 너 맞지? 저는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팔을 뿌리쳤습니다. 뭐예요? 왜 사람을 이렇게 잡고 그러세요? 너 맞지? 강선이 맞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저희 딸도 보더라고요. 저는 딸을 뒤로 감추며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저기서부터 봤는데 너 엄청 고급 세단에서 내리던데? 그리고 너 지금 모습이... 하면서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과거에 옹색했던 저와 180도 다른 부잣집 사모님의 모습으로 보이니 전시모가 기함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전시모가 저보고 보잘것없다고 얼마나 무시했었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혹시 재혼했니? 어디 돈 많고 늙은 하랩이라도 물었어? 미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무슨 사이라고 이러세요? 당장 나오세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세영이한테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세영아, 할머니다. 기억나니? 미치셨어요? 이거 안 나요? 저랑 전 시모 사이에서 소란이 일자 병원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괜찮으냐 물었죠.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네. 직원들이 저한테 사모님이라고 하니까 전 시모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사모님? 너 여기 무슨 병원 이사장 같은 사람이랑 재혼이라도 했어? 네가 무슨 사모님이야? 어디 말 좀 해봐. 전 시모의 닭달에 직원이 제지하려는 거 제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죠. 미치셨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다시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세영이와 가려는데 전시모가 계속 저를 붙잡았고 직원들이 전시모를 말렸습니다. 전시모는 악착같이 저를 붙잡는데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선이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저 선이 아니고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네가 우리 성철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성철이 좀 도와줘. 전시모 입에서 전 남편의 이름이 나오니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지 성공을 위해 저랑 제 딸을 가차없이 버렸던 그 쓰레기 같은 이름이 말이죠. 뭔 소리 하세요? 그렇게 전시모가 들려주는 전 남편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전 남편은 저랑 이혼 후 로펌 대표의 딸이랑 재혼을 한다고 했는데요. 인생에서 걸림돌처럼 느껴지는 저를 지 뒷바라지에 이용하고 버린 후 성공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었는데 전시모의 이야기를 들으니 아이러니하게도 전 남편도 그 여자에게 이용을 당하고 버려진 듯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도 그 로펌 대표에게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로펌 대표와 딸이 그 일을 전 남편에게 대신 덮어 씌운 듯 했어요. 전 남편도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하기로 한 듯 했고 전 남편은 그 일로 인해 변호사 자격까지도 박탈당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잘나가는 장인어른과 와이프가 자기를 건사해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나 본데 결국 이용만 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 남편은 내쳐졌다고 하더라고요. 모함을 뒤집어 쓰고 이용까지 당했고요. 전 남편은 배신당한 일로 죽겠다고 술 먹고 생 난리를 치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졌고 목숨은 부지했지만 큰 장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전 남편은 배신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위험한 짓을 반복해서 현재는 정신병동에 입원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시모는 전 남편의 장인이었던 그 로펌 대표와 며느리인 그 여자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하는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 터진다면서 어디에라도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본 제가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리고 행색이 180도 달라져 보이니 저라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달라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도 꽤나 생긴 것 같으니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은 나를 끝까지 바보 천치 호구로 아는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전 남편과 전시모를 도와주겠나요? 전 남편에게 그 치떨리는 배신을 당하고 전시모에게 그 모욕감을 당하며 살았는데요. 전 남편은 아픈 자기 자식을 빌미로 이혼을 요구했고 저와 딸을 발밑에 채이는 돌멩이 취급했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전 남편을 저더러 도와달라고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더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랬습니다. 민성철이 그렇게 됐군요. 참 안타깝게 됐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예정을 생각해서 우리 성철이를. 그런데요. 민성철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은 다 본인이 선택한 거다.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다라고요. 그 얘기를 언제 했냐면 그 로펌 대표 딸이랑 바람나서 저한테 이혼 요구할 때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세영이 수술비라도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 딸 심장 수술하는 거 그 수술비 좀 달라고 했을 때요. 그때 어머님 아들이 적선하듯이 수술비 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하면서 한 말이에요. 제 말에 전시모의 눈동자가 떨리면서 막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건 성철이도 잘못했어. 성철이도 당장의 성공에 눈이 멀어서. 눈멀 게 따로 있죠. 자기 자식 아파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데 그 수술비 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인간인가요? 그리고 그런 민성철을 겪은 저한테 민성철을 도와주라고요?
어머님 같으면 도와주고 싶으시겠어요? 제 말에 전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예전에 그 어리숙하고 바보 같았던 강선이 아닙니다. 민성철 그렇게 됐다는 거? 제 입장에선 오히려 고소해요. 뭐야? 다시 말씀드려요. 고소하고 후련합니다. 제가 그럼 아유 참 안 됐네요.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그럴 줄 아셨던 거예요? 진짜 바보 같고 어리숙한 건 어머님이시네요. 제 말에 전시모의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민성철한테 그렇게 전해주세요. 모든 것은 다 본인이 선택한 거라고. 그 선택의 책임도 본인이 지라고요. 그러면 억울할 것도 없다고요. 만약 그때 저를 배신하지 않고 제 옆을 그리고 우리 세영이 옆을 지켰더라면 지금의 모습과는 아주 많이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겠나요. 배신한 것도 아픈 자식 가지고 딜을 한 것도 결국 본인도 똑같이 배신당한 것도 다 본인이 자초한 건데요.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리고요. 어머님도 아니 당신도 앞으로 저 우연히 만나더라도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저 며느리로 생각한 적 없다고 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인데 이런 얘기 구구절절 하시는 것도 웃기네요. 다음번에 또 저나 세영이 붙잡고 이러시면 그때는 말로 안 넘어갑니다. 그럼 살펴가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시모의 벙찐 얼굴로 떡 벌어진 입이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저는 그 모습에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길고 어두웠던 과거와도 완전한 작별을 고했죠. 돌이켜보면 참 힘들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필 귀정이라고 했던가요? 저를 배신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이들의 비참한 끝을 확인하고 나니 비로소 제 마음에도 어느 정도 평화가 찾아온 듯 합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지만요. 이제 저는 갑자기 찾아온 행운을 발판 삼아 제 딸 세영이와 그리고 저희 아빠와 함께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불행보다는 기적 같은 행운이 더 자주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